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7월달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6월달에는 49.4였는데 7월달에는 49.7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나 3개월 연속 기준선 50 이하에 있다. 즉 경기 위축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도됐고요. 자, 유럽으로 넘어가면은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유로존의 전체 실업률이 6월달 실업률입니다. 6월달 실업률이 7.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즉 2018년 6월달 대비 실업률이 0.7% 감소했는데 이 7.5%의 실업률은 2008년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 28개국의 6월달 실업률은 6.3을 기록했고요. 이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즉 2018년 6월 대비 0.5%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영국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미쓰리가 최근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자,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 논자인 보리스 총리가 10월 31일 이유는 없다. 죽기 살기로 브렉시트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영국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외국인 투자라든가 뭐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영국 국민들이 이 유럽 제품들을 막 사재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이제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으니 그리고 유럽연합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 같으니 유럽 제품, 영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제품을 사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미리 사재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우리는 금리나에 꽂혀 있지만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감 때문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의 자동차 산업협회 집계 결과 상반기 자동차 산업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상반기 자동차 생산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고요. 자,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에는 최소 4,700억 원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반기 자동차 생산 대수도 줄어들었고 이건 뭐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거고 그리고 판매도 안 되니까 생산량을 줄인 거겠죠.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것도 전년 대비 75%나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어디에 돈을 투자했냐면 혹시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뭔가 챙겨야 될 것들 그런 위험상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 업종 상당히 안 좋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뭐 수소차가 어쩌고 뭐 전기차가 어쩌고 그래서 뭐 증시가 하락하건 뭐 어찌든 간에 자동차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관련주들이 고공행진할 거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아니 글로벌이 지금 경기 둔화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틴다라는 거죠. 제가 2011년도에 머니투데이에 방송 출연했을 때 그때 LED 관련주가 2010년도부터 부각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ED는 개인적으로 저주받은 업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LED가 나와서 개발돼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LED 관련주들이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더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우리 집에 전구를 하나 갈아야 되는데 뭐 요즘에야 LED 전구가 싸지만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쌌어요. 7, 8년 전만 하더라도. 막 하나에 막 2, 3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미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전구 하나 다는데 그냥 한 하나에 2, 3천 원짜리 그냥 다는 게 낫지. 거기에 10배가 되는 2, 3만 원짜리 LED 전구를 사진 않더라는 거죠.
물론 LED를 사면 뭐 장기적으로 전기값이 뭐 아껴지고라고 하지만 당장 경제가 어렵고 당장 내 입에 지금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전기세가 아껴질 수 있으니 몇만 원짜리 LED 전구를 사라 이거는 사치입니다. 그래서 LED 전구가 막 곽강받고 업종들이 막 테마를 이루고 막 올라갈 때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증시가 꺾였고 경기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리스가 디폴트 되니 많이 해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LED 관련주들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 좋겠지라고 때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OLED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저주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LED라고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2011년도에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시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황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은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거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시황을 이기는 종목이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노래를 불러드리지만 잘 안 와닿으실 거죠. 잘 안 와닿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자, 그리고 유럽연합과 제협상 움직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똥도 서서 쌀 것 같은 강경 브렉시트 논자인 보리스 총리는 10월 31일까지 무조건 죽기 살기로 브렉시트 하겠다고 했고요. 재협상이 안 되면 연기 따위 없고 노딜 브렉시트까지도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임 영국 브렉시트 수석 보좌관이 벨기에로 방문합니다.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유럽연합 측 고위 관계자와 브렉시트 재협상 여부를 타진할 계획인데요. 어떤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까? 영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이다. 이 강경함을 가지고 지금 벨기에를 갑니다. 자, 그럼 유럽연합이 어이구 영국 우쭈쭈 그랬죠? 알았죠 재협상 해줄게 이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유럽연합 탈퇴 협정, 즉 메이 총리와 했던 협상은 그 합의는 재협상 없다라고 여전히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럼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하고 있다. 자,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제 협상 시간이 3시간이 안 됐다고 하죠. 30일부터 31일까지 상하이에서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첫날은 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식사나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30일 만찬 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대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화기애애한 거지 속으로는 화기애매했겠죠. 막상 31일 본 협상은 회담 이후에 3시간도 안 되는 회담 이후에 양측 협상단이 어떠한 코멘트도 없이 그냥 헤어지고 미국 협상단은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워싱턴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그래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빅딜은 아니어도 스몰딜은 될 거야. 스몰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노딜이었다. 야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다음에 언제 만나느냐. 일단 두 나라가 9월 달에 워싱턴에서 담판을 짓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랬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어느 순간 이제 뉴욕 증시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서 뭐 워싱턴에서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네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협상 안 봤어? 안 했어? 이렇게 아마 될 거라고요. 9월 달로 협상이 다시 이제 진행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요, 무역 전쟁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중국보다 미국이 받는 충격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에서 지금 와서 평가합니다. 중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거 미쓰리가 1년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중국은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뺏어온다. 시간을 벌고 있다. 그래요. 솔직하게 1년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최소한 미쓰리는 작년 11월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편에서 중국이 90일 동안 휴전을 얻어내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시진핑이 중국 제조 2025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 이외에 많은 거를 양보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좋게 만들고는 90일 동안 휴전을 얻어냈구나. 제가 그때부터 얘기했던 게 뭐예요? 중국이 시간을 얻어갔다. 근데 지금 그 얘기가요. 중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지금. 이미 중국이 다 시간 끌고 있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분쟁 판도가 약간 바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아이고 중국이 세상에 시간 끌게 하고 있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서 개인들이 힘든 거예요. 뭐 전략을 무슨 상황을 이렇게 늦게 평가합니까? 자, 중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실물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한테 시간 끌기 하면 중국이 과연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마 오래 못 버틸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 버티다가 힘들 것이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미국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미국도 힘든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똥줄이 타고 있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닥 중요한 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래서 아까 2부 시작하면서 제가 중국 제조업 PMI 지표 짚어드렸잖아요. 중국 7월달 제조업 PMI가 6월달에 49.4였는데 7월달에 49.7로 6월달 대비 잘 나오긴 했으나 3개월 연속 위축됐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경기 위축이 되고 있어서 중국이 아무리 미국과 무역 분쟁에서 시간을 끌고 있어도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못 버틸 거라는 거죠. 왜? 중국의 PMI 지표가 50 이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PMI는 50인데 좀 있으면 5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 앞서 미쓰리가 친중 반미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저는 한편으로 어찌 보면 언론은요 상당히 친미적으로 쓰고요 중국을 상당히 좀 부족하게 씁니다. 이런 거죠. 중국이 무슨 얘기만 하면 저 발언은 뭔가 미국한테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우리 협상하자 내가 항복할게 그런 소리로 해석을 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언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어떤 대변인이라든가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잘 해석해야 된다. 예, 중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무섭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미국 뜻대로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는 뇌구조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노딜로 끝났다. 자, 미국 경제로 넘어가 보면은요.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봤더니 S&P 편입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9,400억 달러에 달할 것 같다. 자,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의 세금을 감세해줬습니다. 감세해준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가 니네한테 세금 감세해줄 테니까 일자리 만들어. 공장 지어. 경기 활성화시켜. 그래서 감세를 시켜줬더니 이놈의 기업들이 굳이 귀찮게 그렇게 공장을 짓고 그래. 그냥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가 띄우는 게 더 돈 벌기 쉬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한 2분기, 3분기부터 미쓰리가 이 자사주 매입 때문에 미국 기업 실적 시즌을 보는 관점에서 순이익은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순이익은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 실적은 앞으로는 순이익 증가가 아니라 순이익은 당연히 잘 나올 거고 매출이 얼만큼 늘었냐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효과로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는데 이제는 자사주 매입을 하다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기업들이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씀씀이가 커져서 기업들의 현금이 감소되고 있다고 해요. S&P 500 비금융 기업들의 현금 규모가 지난 1년 동안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렇다고 현금이 고갈됐다 이건 아니지만 1980년 이후로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1000만 벌던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벌던 사람이 갑자기 한 달에 $100만 밖에 못 벌게 됐을 때, $1000만 벌 때 그 씀씀이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벌던 사람이 만약에 한 달에 $100만 밖에 못 벌게 되면 아마 자살 생각할걸요? 못 견딜걸요?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할걸요? 그만큼 인간은 씀씀이가 커지면서 그거를 다시 줄이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바둥바둥 발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가 미쓰리가 지금 글로벌 경제를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FOMC 금리 인하했습니다. 0.25% 인하했고요. 2008년도 12월 금융위기 당시 제로금리 정책 시행 이후에 10년 만에 미국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이거예요.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자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QE1, QE2, QE3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풀어댔죠. 그리고 2015년 12월 달에 초저금리를 깨고 금리를 인상하죠. 그래서 2015년 12월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정책 기조가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로 변경됐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과 잠잠한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향후 발표되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관련된 정보들의 함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최장기간의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히 조치하겠다. 철딱선이 없는 소리죠. 자, 고용과 민간 소비가 탄탄하다. 그리고 향후 실물 경기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라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자, 이게 삭제되면서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번에 금리는 안 하겠네? 어머나 웬일이니?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즉, 연준이 이번에 금리는 한 거는 진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 생각했을 때 지금 미국이 여전히 경기가 좋은데 혹시 안 좋아질까봐 예방적 금리 인하를 그냥 한 번 한 거고, 미쓰리가 2번 하거나 많이 하면 그거는 예방적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라고 했으니까 다시는 내가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이번 통화 정책에서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의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은 당초 예정대로 2개월 앞당겨서 원래는 10월 달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8월 달에 종료하기로 한 거 유지했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미국 증시 고점을 가리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금리 인하 발표는 뉴스에 파는 현상을 보여줄 것이며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미국 경기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다. 자, 밸류에이션은 지금 미국의 주가 수준은 극단적인 고점은 아니지만 고점이다. 대신에 기업 이익률이 지금 더 증가될 거라는 것도 불투명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등 외적 리스크도 대두되어 있다.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국의 노딜 브리스트 우려감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 한 것이 어찌 보면 미국 증시의 고점이다. 이 얘기 제가 여러분 언제 했습니까? 연초에 했죠? 여러분, 전문가들은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 안에 2번 안에 하지만 미쓰리 생각으로는요. 그리고 미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경제 지표를 쭉 체크를 해봤더니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2019년에 미국은 경기 지표가 부진할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할 건데요. 금리 인하해서 증시가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서 증시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뒤에는 하락할 거예요라는 얘기를 연초에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미국 증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투자증권에서 8월달 증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시점 예측이 어렵고 기아가 없어진 남북 경협과
바이오 제약 밸류에이션 매력이 미흡하고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가 부담스러우며 WTO 개도국 혜택 배제 가능성 때문에 국내 증시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은 배당주를 사래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슬프게도 배당주 살 돈 없잖아요. 이 얘기를 고점에서 해줬어야죠. 그죠? 최소한 2100포인트 이상에서라도 얘기를 해줬어야죠. 지금 7월 한 달 동안 썸머랠리 외치다가 7월 한 달 동안 지금 증시가 빠져가지고 2000포인트 근처에 와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한테 8월 달에 증시 안 좋을 거니까 배당주를 사래요. 살 돈이 없다니까요. 아니 뭔가 좀 이렇게 매도를 해서 현금을 갖게 만든 다음에 뭐 배당주를 추천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언제 했어야 돼요. 증시 좋을 때 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 여러분들께서 이러실 수 있어요. 야, 미쓰리, 그걸 어떻게 하냐? 사람이 모르지. 그럼 저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 아니모니다요? 전 귀신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맞췄다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뭐 다른 거 하는 거 없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들으시는 내용 그대로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뭐가 딴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이고야 증시 제가 예측이란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전망이란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야 그거 야 애널리스트 뭐 못 맞히는 거 맞지 뭐 어떻게 인간인데 그런 걸 맞춰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면죄부를 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맞히든 안 맞히든 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경제는 결국 맞히지 못하는 거고 맞히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미쓰리는 왜 맞힙니까? 그럼 결론은 여기에 기승전결 결론은 미쓰리는 사람이 아니모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관점을 달리 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의심하고 제가 그 신화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하는 거 그 대두 300만 톤 사줬다 이런 얘기 어제 해드렸잖아요. 그 전날 미쓰리가 신화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보도 비교하면서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했던 게 좀 신뢰가 간다. 즉 중국이 그렇게까지 300만 톤을 사준 것 같진 않고 그냥 300만 톤 무관세로 사줄게 이거 풀어준기만 한 거다. 근데 그걸 시장에서는 마치 중국이 미국 대두를 300만 톤 사줬고 그거는 중국이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엎드린 거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상하이 무역 협상은 스몰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근데 결국 뭐예요? 미쓰리 말이 맞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물며 중국은요.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매 계획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거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냥 300만 톤 사주는 거로 그냥 한도 늘려놨어. 그런데 대두를 사주는 기업들이 지네들이 이제 뭔가 전략 세우고 우리 기업은 콩이 얼만큼 필요해. 그래가지고 아마 그 절차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이 생각들을 못하냐는 거죠. 자, 돈다방 미쓰리가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정말 뭐 다른 시각, 뭐 약간 또라이 같은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죠? 엉투당투하는 얘기도 해드리지만 이상하게도 결론적으로 듣고 보면 돈다방 미쓰리가 정확하게 지금 시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 청취자님들께서 좀 재수없는 얘기지만 저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관점으로 경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소한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진 상태에서 주식이 안 좋을 거다? 지금 와서 어쩌라고. 좋을 때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현금화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계속 뭐 썸머랠리 타령하고 좋을 거라고 얘기해놨다가 지금 와서 막상 안 좋으니까 지금 와서 안 좋을 거래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중국이 계속 시간을 벌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무역 분쟁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되게 힘들 것이다. 그게 바로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증시는, 경제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바로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피라미드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관이 매수했지만 코스피 하락했습니다. 뭐 어쨌든 2000포인트는 그래도 이상 지켰죠. 자, 뉴욕 주식시장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시 하락하겠죠. 이제 2000포인트 깨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범위가 된 겁니다. 2000포인트 깨졌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뭐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포인트가 만약에 깨진다면 또 그 사이에서 또 뭐 희망과 절망을 또 써내려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 우리나라 증시가 뭐 2500포인트, 2600포인트 갔을 때 여러분들 뭐 주식이 되게 뭐 잘했습니까? 되게 뭐 수익 많이 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2000포인트가 깨지더라도, 아, 그러려니. 그래, 여기서 어떤 더 큰 위기만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고, 그 더 큰 위기가 뭐가 될지 좀 진작 좀 미리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꿈만 꾸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랬죠? 예.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매매 많이 해본 사람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그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월 1일 첫날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좀 1% 이상 하락해서 우리나라 증시, 예, 결코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힘든 증시, 제가 안전벨트 계속 꼭 매시고요. 그리고 힘든 증시, 앞으로 더 계속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오히려 이런 증시만 계속된다면 뭐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뭔가 뻥 터지지만 않으면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터지겠죠. 그게 언제 터질지, 뭐가 터뜨릴지, 과연 뭐가 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유동성을 실어놓은, 가둬놓은 그 댐에 구멍을 낼지, 그거를 미쓰리가, 예, 꼼꼼히 체크해서 다른 어떠한 경제방송보다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릴 수 있는, 예,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8월 첫날 어금니 꽉 무시고 화이팅 하시고, 예,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시장 좋을 때도 그렇게 매매 그렇게 잘 못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뭐 아이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그냥 똑같아요. 증시가 좋으나 나쁘나 그냥 주식 매매하는 실력이 없으면 돈 못 버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증시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공포에 떨지 마시고요. 아, 지금 장 분위기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빨리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이 시장에 맞는 플랜을 빨리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예,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고, 그래야지만 죽은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남은 개가 돼서 그 기회를 포착해서 다시 호랑이로, 예, 승리할 수 있는, 예, 그런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예, 제가 첫날이어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 여러분들 정신 번쩍 차리시고,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월 2일 날 벌써 금요일이에요. 시간 후다닥 갑니다. 8월 2일 날 8월 첫날 뉴욕 주식시장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어떤 시나리오를 쓸지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은 예방적 금리 인하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인하하게끔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반기 추가적 금리 인하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도 증시는 별로 좋게 보진 않고 있고요. 그 시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